안녕하세요. ISMSP 윈 김창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ISMSP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무엇인가 이제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이고요. 크라운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ISMS를 네이버 책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출간일수 기준으로 가장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신간인 거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사실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온라인 출판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예스24에서 구매해 주시는 게 저한테 좋고요. 그리고 뭐 출판사 서평도 괜찮으면 아니죠. 예스24 들어가셔서 이런 글도 한번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뷰 한 줄 평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족하는 경우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ISMS 실전 모의고사는 저를 포함해서 10분의 보안 전문가분들, 박사, 감리사, 그리고 이제 리더분들이 만든 교재이고요. 저와 한 분의 이제 감리사님 제외하고는 다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라서 최근 출제 경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 샘플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사운드가 끊기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다 푸신 분에 하나요,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답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배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핸드폰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처리 목적에 따라서 이용이 되죠. 그러려면 사전에 정보 주체 이용자에게 처리 목적에 대해서 고지를 하죠. 이렇게 이용자가 정보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고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외로 나눠서 할 수 있고, 이제 5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기관에 하단 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다 암기하기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이제 두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소통 조급 범법형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법률, 특별한 규정, 물론 이제 동의는 제외하고요. 법률의 규정, 그리고 소관 업무. 이 순서는 좀 달라요. 소관 업무에서 이제 보호위원회 심의 의견까지 거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여기 앞에 이제 나오고, 조약 이렇게 나오고, 급박이익, 이쪽이 이제 급박이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나 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급박이익이고요. 범죄 수사 여기 밑에 나오고요. 그리고 법원 재판, 보호 감호 처분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두음을 외워두시면 고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급박만 보고, 여기 해당되니까 있네 하고, 이제 2번 잠깐 넘기고, 3번 같은 경우 조약도 있고, 범죄, 형. 답은 이제 2번인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번에서 여기 마케팅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는 마케팅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공공기관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게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하는 경우가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그대로 나왔으면은 이렇게 빠진 게 이제 잘못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을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상업적으로 마케팅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제 세모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또 다른 건 다 맞기 때문에 이제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정보보호 관리 등급에 관한 건데요. 정보보호 관리 등급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ISMS를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해서 이제 우수, 최우수 등급을 이제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 범위로 1년간 운영이 되고요. 유지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등급 부여 기준은 우수랑 최우수가 있고요. 우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단계, 관리하는 단계,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최우수는 개선하고 최적화. 보통 그 ISMS가 아니라 그 CMMI나 스파이스 이런 이제 품질 이제 관련된 인증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는 우수고 최적화는 최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머지는 여기 이제 보기에 다 나와서 있는데 3번 같은 경우 이 최우수 등급이 측정 관리가 아니죠. 이건 이제 점검이고요. 최우수는 개선 최적화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7%.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하기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속어법으로 이거 아닌 거를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그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 등급 부여에 관한 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시험 범위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 모르는 심사원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3번은 망법에서의 그 용어 정의는 정말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고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전기통신영무 제공 매개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이 조들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키워드들은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영리 목적이죠. 업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이렇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에 사용자란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여기에도 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지는 않고요. 사실 개보법에는 개인정보의 주인이 정보 주체입니다. 이제 망법에는 아시겠지만 이용자, 밸류를 받는 자죠. 그래서 망법은 특별법이고 개보법은 일반법인데 사실 일반 이용자들은 정보 주체이기도 하고 이용자이기도 한 거죠. 이 용어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니라 정보 주체여도 사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용어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전자문서, 전자적인 형태, 문서 형식의 자료를 표준화한 것 맞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인데 대부분 맞는데 이 앞에 빠진 게 있는 걸 찾아내야지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생존하는 개인, 자연인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의 개인정보는 죽은 자, 실종, 사망 선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개인정보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생존하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유족과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유족의 개인정보로는 볼 수 있고요. 유족과 관련이 있어야지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있는이 빠진 죽은 자라는 조건이 이거는 이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그리고 앞에 이용자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개인정보법과 망법에 관련된 건데요. 업무 위탁.
아시겠지만 저 위탁이랑 저 제3자 제공 두 개가 이제 있죠. 사실 위탁하는 수탁사도 엄밀히 얘기하면 제3자에는 그 포함이 되긴 합니다. 네.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눌 수 있죠. 위탁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보통 이제 하도급 업체 수탁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참고로 이익이 위탁자의 이익이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건 제3자의 이익이죠. 그리고 책임도 마찬가지로 위탁자 제3자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가 이제 인지 여부도 위탁은 정보 주체가 인지 가능한데 제3자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사례로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텔레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뭐 배송, 뭐 콜센터, 뭐 AS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자면 공공기관도 이제 위탁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개보법의 대상이죠. 개보법은 기본적으로 위탁 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망법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대신에 이제 처리 방침에 공개는 해야죠. 공개. 이렇게 개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이번에 뭐 서비스 홍보 업무 공공기관이 있는데 서면 전화, 전자 우편, 팩스 뭐 이런 방법, 보통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단을 수탁자에게 알렸다. 뭐 맞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C사는 수탁자의 업무와 위탁 업무 내용을 이용자죠. 이 매핑이 되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건 이제 사전에 고지했다는 거고요. 동의를 받아 위탁하였다. 맞고요. 4번 같은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D사는 뭐 계약 이행, 편의 증진, 이거 두 가지가 키워드고요. 그리고 처리 방침의 공개, 이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이 동의가 생략이 됩니다. 대신에 앞에 이제 계약 이행, 편의,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좋아야 된다는 거죠. 편리함을 줘야 되는 거고, 이 공개가 됐을 때는 가름이 동의를 받은 걸로 이제 가름이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수탁자 2는 재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재위탁은 처리 업무를 또 다른 하도급 업체한테 위탁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뭐 동의 없이 재위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위탁을 하려면 일단 원청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사실 그 위반이 됐다 그러면은 2.3.3의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외부자의 보안을 이행하는 거 감독을 잘 못했다. 이거 결함이고요. 외부 이 결함이고요. 이게 만약에 고지가 안 됐다. 그러면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여기에 이제 결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결함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커맨드를 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공유 이름, 리소스, 설명 이렇게 있는데요. 공유 폴더에 관한 겁니다, 사실. 공유 폴더, 공유 뭐 디렉토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넷쉐어죠, 넷쉐어. 기본적인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넷쉐어가 뭐냐?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옵션을 주지 않을 경우 컴퓨터에서 공유되는 모든 리소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런 툴이죠. 윈도우즈에서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러면 내 컴퓨터는 뭐냐? 도메인에 컴퓨터를 추가 삭제하는 명령어. 내 컴퓨터는 설정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 내 파일은 파일의 리스트. 넷 로컬 그룹은 로컬 그룹을 추가 삭제 관리하는 명령어. 자세한 거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번 이제 넷쉐어를 이제 한번 해보면 여기서 넷쉐어 딱 치면 됩니다. cmd 창 하신 다음에 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공유 폴더가 IPC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넷쉐어에서 이제 공유 폴더를 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C 한 다음에 이렇게 패스를 지정해 놓으면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쉐어를 다시 누르시면 있고요. 사실 이런 공유 폴더가 있으면은 이제 접근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줘야 됩니다. 넷쉐어 $C 하고 딜리트 명령어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넷쉐어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넷 컴퓨터나 뭐 이런 명령어들을 한번 쳐보시면 돼요. 설명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설정은 안 돼 있어서 뭐 보실 수 있는 거는 없지만 뭐 이런 거 친다고 해서 컴퓨터 뭐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5번까지 했고요. 6번에는 인증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키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그리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마지막에 잘 봐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한 것, 틀린 것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꼭 이제 한 2문제 정도를 본인의 점수에 비해서 낮게 이게 나오거든요. 예,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이제 답인 것 같고요. 2번부터 보시면 35인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그리고 위원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한다. 이거는 이제 가리켜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위원회는 키사가 인증기관이니까 있고 또 금보원이 있죠. 둘 다 이제 인증기관은 있고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을 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증위원회 회의는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 6 이거 알아두시고요. 4번에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암건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에 인증심사에 참여한 심사원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사실 이제 1번 같은 경우 보면 최초 심사, 갱신 심사 결과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했는데 사실 4, 5심사는 인증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 갱신 심사는 맞는데 심사 기관 지정, 취소 이 부분은 인증위원회가 아니라 정책협의회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죠.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이거 최초 심사, 갱신 심사 이 부분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고요. 5번은 이제 7번 해시 함수에 관한 건데요.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이런 거죠. 1만 넣어도 되고 아주 긴 걸 넣어도 되고 이렇게 고정된 길이로 산출이 되는 함수이죠. 함수라는 거는 이 내부를 블랙박스처럼 어떤 절차나 연산이 있는지 관심이 없고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는 특별한 기능만 하는 게 이제 함수죠. 해시 함수의 특성은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이제 고정 길이 출력이고요. 계산의 용이성이죠. 제 5탄인데요. 계산의 용이성 빨라야 된다. 그리고 계산 시간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결성. 그래서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해시 값이 있습니다. 사실 그 SHA-256 같은 경우는 2의 256승이거든요. 이게 사실 충돌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40억 곱하기 40억 곱하기 40억 곱하기 40억, 거의 뭐 엄청난 컴퓨터로 해도 몇십만 명, 몇백만 년이 돼야지 뚫리는 거라서 사실 뚫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충돌은 다른 해시 값이 있을 때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충돌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 비둘기집의 원리, 뭐 생일자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둘기집에 이제 3개만 들어갈 수 있는데 4개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충돌이 난다는 거고요. 생일자는 같은 생일인 사람이 의외로 충돌이 많이 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정확히 제가 이제 개념을 기억이 안 나는데 25명인가 있으면은 반드시 생일이 같다. 이 365일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런 게 이제 벌스데이 어택, 생일자 공격, 이 두 가지가 해시 함수로 일어나는 충돌로 일어나는 공격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은 해시 함수에 입력값을 넣으면 해시 값이 생성이 된다. 세 가지의 충돌이 많이 정보보안 기사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상 저항성, 이게 이제 그 일방향성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되지 여기 인에서 아웃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일방향성으로 해시 함수를 쓰는 거죠. 제2 역상 저항성, 세컨드 프리이미지 레지스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약한 충돌 회피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약, 2약 그러면서 충강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2 역상 저항성은 최초 입력값이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오는 또 다른 입력값 x-를 찾는 거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x로 해서 이제 y가 나왔는데 또 다른 x-로부터 x-를 찾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한 개가 나온 게 제2 역상 저항성, 약한 충돌 회피성이고요. 강한 충돌 회피성은 2개 서로 다른 입력값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확인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해시 값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력값 x랑 x-를 찾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상, 일방향성, 제2 역상, 약한 충돌, 강한 충돌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다음을 좀 더 보시면 해시 함수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사이트를 보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해시 함수 기본적으로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MD2, MD4, MD5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샤 우리나라 거 HAS160 이런 것도 있고요. 샤는 256부터 이제 안전한 거고요. HAS160은 이제 취약해졌습니다.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키가 해시 함수가 또 블록 암호 기반 해시 함수는 대칭키에 이용이 된다고 하고요. 모듈 연산에 기반을 둔 해시 함수는 압축 함수의 기반을 모듈 연산에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도 해시 함수가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시 함수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MDC, 모디피케이션 디텍션 코드, 무결성 검증하면서 키가 없고 MD5나 샤1, MAC, 메시지 인증 코드죠. 이거는 이제 무결성 검증에 인증까지 가능한 겁니다. 키가 있기 때문에 되고요. HMAC이나 CBC-MAC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된 부분만 하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DC, MAC, 디지털 시그니처
이렇게 돼 있죠. 전자 서명이죠. 특징이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다 되는 거는 디지털 시그니처다. 위에서 이제 정리한 해시 함수 충돌 정리인데요. 역상, 두 번째 역상, 충돌 이렇게 돼서 역상 저항성은 약 일방향성,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은 강 일방향성, 충돌 저항성은 충돌 회핑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건 아까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다른 거 두 개 이렇게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깨는 방법은 무차별 공격, 브루트포스 공격이죠. 전수 공격, 뭐 딕셔너리 공격 뭐 이렇게 됐고요. 생일 공격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사운드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이 말 저 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해시 알고리즘의 응용 분야는 디지털 서명, 무결성 확인, 뭐 OS 변동, 유무 체크 뭐 이런 것처럼 주로 변화를 감지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네. MDC 목적으로요. 여긴 앞에 이제 했던 건데 똑같은 게 나왔네요. 이걸 알고 이제 보시면 1번에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한다 이런 건 없었죠. 계산적으로 쉬워야 되죠. 계산의 용이성.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들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3번이 제2 역상 저항성, 약한 충돌 회피성, 4번 이 두 개 이미 다른 두 입력 이거는 강한 충돌 회피성 이것까지 꼭 알아두셔야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고정된 길이 해시값 출력 일부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결과값을 출력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해시 함수는 꼭 알아두시고요. 8번에 이제 인증심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증심사원은 ISMS 인증심사원이겠죠.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런 거는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외워서 틀린 거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금전, 수수 요구한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을 누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번째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때 이제 필수 교육, 선택 교육이 있는데 이것만 충족하면은 취소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거, 거짓,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면, 당연히 답은 4번이고요. 9번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인데요. 안내판은 사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사용하는 방침을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이기 쉬운 장소에 안내를 해야겠죠. 근데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군중보를 이제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적절한 게 아닌 것은 군중보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군보는 있네요. 군사 중요시설은 없고 화재 예방, 교통 단속 이런 것들은 안내판은 설치 당연히 해야죠. 화재 예방, 교통정보, 교통 단속했다고 일단 정보 주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려면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내판에 관련돼서 이거 목장, 시범, 관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예. 목장, 시범, 관위. 목장에서 시범을 관위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우셔도 좋고요.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목적은 있는 거예요. 장소.
장소 없죠. 시범 관리 책임자니까 있는 거죠. 뭐 위탁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이제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목, 장, 시범, 관 위탁을 안 하면 이것도 이제 이건 맞는 거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목, 시간 있고 범위가 있고 여기에 위탁이 있고 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장소가 없네요. 장소가 뭐 평택 A 뭐 이거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세모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녹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임의 조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곳을 비추거나 뭐 이렇게 임의 조작하면 안 되죠. 이런 거 꼭 알려두시고요. 뭐 안내판은 아까 말씀드린 목장 시범 관이 군중보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일정한 공간을 비춰야 돼요. 요건이. 그래서 뭐 길거리나 그리고 버스 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박스는 안 되죠. 블랙박스는 변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샘플 문제 10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충돌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저 네트워크 뭐 관리사나 아니면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감리사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ISMS가 IT 전반이고 정보보호 전반이기 때문에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뭐냐? 그러면 충돌 도메인은 이더넷 방식의 랜에서 전송 매체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단말들이 서로 경쟁하여 충돌이 나타나면서 충돌의 프레임이 전파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 그래서 스위치, 라우터, 리피터 허브는 불가. 이건 사실 허브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죠. USB 허브처럼 사실 L2 장비에서 멍청한 그냥 뭐 더미 허브 같은 거죠. 그래서 충돌 도메인이 가능한 장비는 이건 사실 없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단 6개고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뭐냐? 그러면 랜상에서 어떤 단말이 브로드캐스트 패킷 제일 네트워크 주소가 제일 앞이면 브로드캐스트는 제일 마지막 IP 주소죠. 이 패킷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 영역, 사실 방송을 하는 거죠. 전체에 다 보내는 그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이거는 VLAN 구현 장비, 라우터, L3 스위치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L2라면 L2를 구성하는 장비니까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쪽은 이제 다 똑같다고 보면 이쪽이 하나 해서 총 3개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L2, 랜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11번 같은 경우는 ISMS-P 인증제도.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 계셔서 반드시 좀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모두니까 또 2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이 요즘엔 2개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막 4개 고르는 것도 뭐 3개 고르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엔 2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2개 고르는 거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 5번이 답이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MS나 ISMS-P를 취득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 기준에 따라 ISMS나 ISMS-P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고 이 증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돼야지 ISMS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심사 신청은 심사일보다 보통 이제 8주 전에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5주 정도 남았을 때 T사에서 이제 심사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주 있다가 이제 심사를 받는 거죠. 인증수수료 이거는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20%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부분은 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공시는 30, 심사 생량은 20 이렇게요. 03, 생, 2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죠. 03생이. 그리고 4번에 심사 수행기간은 인증위원회 종료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보완 조치가 40일이고요. 추가적으로 30 해서 이제 100일까지 해서 인증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나 다 채워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가 40일 동안에 종료가 돼서 30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5번에 인증을 취득한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갱신은 3개월에 갱신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좋은 문제예요, 사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12번에 개보법, 망법이 있다. 신보법도 있네요. 신정법이 있는데 우선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보통 이제 상특신이라고 하는데요. 상위법, 당연히 헌법보다는 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법 해석 우선순위. 충돌이죠.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업자, 특정한 이제 규율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특신,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특별법, 망법이나 뭐 신정법,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대상자가 있죠. 망법은 뭐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신정법은 뭐 금융사나 금융기관, 금융업자, 금융보조업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게 개보법보다 우선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법, 보편적인 대상이 규율 대상이고요. 근데 특별하게 충돌이 났을 때지 항상 뭐 우선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법에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보법이 또 우선이 아니라 개별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신법은 당연히 2020년 법이 2019년 법보다는 우선 적용된다. 이런 거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개보법은 일반법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특별법, 개별법, 그러니까 망법 같은 경우 우선 적용된다.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만 두고요. 4번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조례.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등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등이 법률에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실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되지 않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개별법인데 개별법을 적용받는 자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거부권, 목한 기거에서 거부. 그러니까 선택 정보를 거부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이용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망법 대상자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인데요. 개별법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우선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보호 수준이 더 높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개별법 보호 수준을 더 강한 거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 이전을 볼 수 있는데요. 개보법에서는 국외 이전도 제3자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망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외 이전은 위탁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보 주체 계약을 이행하고 편의를 증진하고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면은 동의를 안 받은 동의로 가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국외 이전 같은 경우는 망법이 더 수준이 낮습니다. 보호 수준이 낮는데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3번에 인터넷진흥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좀 나왔던 거라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친분관계 뭐 이것도 결함보고서를 좀 봐준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3번에 유효기간 내 필수교육 1일과 선택교육 3일 이수하고 인증심사를 5일 3회 참여하였다. 보통 이게 그 5일 참여 시마다 1일을 이수한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5일 3회니까 선택교육 3시간. 필수교육은 1일을 받아야 되고 선택교육이 2일이니까 필수교육 1일, 선택교육 3 플러스 3이니까 6일. 그러면은 이제 자격 유효기간 내 유지가 가능한 거죠. 이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도 되기 때문에 이 필수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안 받아도 취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5번에 뭐 식사권, 뭐 금품 이런 거 대접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취소 사유고요. 4번에 심사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인증 신청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참조하였다. 처리 방침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뭐 참조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제 잘된 S사나 뭐 L사, SK 뭐 이런 데의 처리 방침이 아무래도 이제 보안 컨설팅, 뭐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용역을 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그 벤치마킹을 좀 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 이제 전형적인 인터뷰 문제인데요. 사실 샘플 문제는 이 인터뷰 문제나 이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 문서, 뭐 화면 이런 걸 최소화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가 이제 잘 안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면 정보자산 도입 폐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정보자산 식별.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정보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는 how고요. 식별은 what입니다. 그래서 what 관점에서 이거는 모든 게 식별이 됐냐, 보안 등급이 부여가 되었냐, 현행화했냐, 뭐 이렇게 됐고요. how는 그러면 누구냐, 관리 책임자가 됐냐, 그리고 이 정보 잠시만요. 이걸 먼저 보면 결함을 먼저 고르시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은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누락이 된 거냐? 누락으로 하면은 무조건 정보자산 식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 등급이 여기서는 이제 잘못 부여가 됐는데
보안 등급의 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잘못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도 이 정보 자산 관리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이게 완벽하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잠깐 멈추고 조사해서 하려고 하면 또 전체를 다시 녹화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를 딱 열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또 이게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동영상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식별은 정보자산 What, 그러니까 보호 대상에 들어가 ISMS에 들어가는 정보자산을 식별해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보자산 목록이 되는 거고요. 출입 통제는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구역 내 작업을 하려면 이 출입 통제를 기록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아시겠지만 저 회사에 따라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뭐 사무구역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죠. 반출입기기는 뭐 USB나 뭐 이런 것들이죠. CD, 뭐 PC, 핸드폰 이런 것들 다 이제 반출입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정보 취득된 접근은 서버에 접근하는 거, 그거죠. 서버 OS에 접근하거나 뭐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뭐 이런 것들. 변경 관리는 인프라에서 특별한 뭐 개발이나 도입이나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이 변경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뭐 롤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IT 거버넌스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15번 마지막 문제고요. 제가 이걸 되게 빨리 찍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가까이 되네요. 일단 쿠키에 관련된 거는 이제 쿠키는 뭐 조그맣게 먹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 인터넷에서는 좀 다르죠. HTTP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스테이트 리스하고 커넥션 리스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쿠키가 뭐냐? 클라이언트 그 브라우저에 그 로컬에 저장되는 키와 값이 있는 작은 데이터 파일입니다. 한 4K 바이트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PC 거기에 저장했다가 참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HTTP 자체가 계속 연결되기가 힘들고 그 정보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그 쿠키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동작 방식을 보면 사용자 이제 브라우저가 있겠죠. 크롬이 됐더라도 브라우저가 있을 때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에서 쿠키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이렇게 주는 거죠. HTTP 헤더에 쿠키를 포함해서 응답. 브라우저가 종료가 되어도 쿠키 만료 기간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PC에 이제 쿠키를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쿠키를 포함해서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PC가 누구고 언제 뭘 접근했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서버에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이 사람한테 저 맞춤형으로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쿠키 말고 이제 세션이라고 있는데 세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세션은 쿠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서버 측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서버에서의 이제 부하가 많이 되죠. 서버에 관리한다는 건 이제 메모리에 이제 관리한다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안은 좋지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느리고요. 과부하돼서 성능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 차이도 이걸 다 설명드리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슷한 역할하고 동작 원리도 비슷하다. 세션도 쿠키를 사용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 쿠키는 이제 PC다. 서버 자원 사용하지 않는다. 세션은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 측면에서 세션이 우수하고
쿠키가 세션보다 빠르다. 보안이 좋다는 건 항상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웹사이트는 쿠키 파일을 이용하고 있다. 뭐 맞춤형 광고도 제공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경우 쿠키는 특정 페이지가 아니라 웹사이트에 관련되므로 브라우저와 서버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요청하는 페이지와 관계없이 쿠키 정보를 교환한다. 맞는 거고요. 이번에 여러 사이트 방문할 경우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보내고 브라우저에 모든 쿠키를 개별적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빨리 돌아갈 수 있죠. 빨리 뜨죠. 웹브라우저가. 그걸 이제 다 쿠키를 삭제하면 느리게 뜨죠. 3번 같은 경우 4개의 속성과 하나의 데이터를 가진 구조체다. 서버는 응답에 setCookie 헤더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쿠키를 설정한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웹에서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는 경우 HTTP, 커넥션 리스랑 스테이트 리스, 그러니까 비연결 방식이고요. 그 UDP 같은 경우는 완전 비연결이고 TCP는 연결 지향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세션을 유지시켜주는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사용을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쿠키는 클라이언트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퀘스트에서 스니핑, 냄새를 맡는 거죠. 이제 몰래 열람을 하는 거죠. 보안에 취약하지만 세션은 쿠키를 이용해서 세션 아이디만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다. 이제 4번이 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쿠키는 뭐 작은 텍스트 파일이다. 이건 맞는 건데 쿠키는 쿠키 데이터를 생성한 웹페이지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패스 항목을 지정해주면 패스의 이하에 에서는 쿠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도록 쿠키 공유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패스 사실 뒤쪽에 이렇게 지정한 거는 그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p.or.kr에 bbs 보드 html이 있는데 쿠키를 생성하면은 여기 이외의 페이지에서는 쿠키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패스에다가 bbs 쪽을 설정을 하면은 bbs의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게 루트 이쪽에다가 설정을 하면은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를 읽을 수가 있고요. 상세한 거는 쿠키의 주요 이슈 및 취약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문제풀이 샘플 테스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사실 뭐 제가 광고로 돈 받을 것도 아니라서 안 눌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